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제 사위가 갑자기 제 손목을 비틀더니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았어요. 그 순간 벽의 괴종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는 30년간 법원 서기로 일했습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폭력은 절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기록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날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사위의 가스라이팅과 금전 착취, 거짓된 삶을 모두 파헤치기로요. 제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혜원입니다. 56세에 30년간 법원 서기로 일하다 은퇴해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작은 다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을 저녁, 다실 마루에 앉아 딸 윤지와 사위 도하, 그리고 손녀 하린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평온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죠. 저는 늘 이 시계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 소리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계 정말 로즈골드가 예쁘네요. 얼마나 했어요? 도하가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가 몇 천만 원짜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별말 없이 웃어넘겼습니다. 그냥 오래된 시계예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수정과를 내어놓자 도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당분 섭취 줄이고 계시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좀 신경 써주세요. 딸 윤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법원에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사람의 말투 하나로도 그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도하의 말에는 존중이 아닌 지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그때 뜨거운 차를 쏟을 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이의 손을 잡고 차잔을 멀리 치웠습니다. 하린아, 뜨거워. 천천히 해야지.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도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말아요.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하가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더니 비틀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목을 파고들었죠. 아,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이 나왔습니다. 도하는 마치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손을 놓았습니다. 손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윤지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니, 그냥. 아이한테 무섭게 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도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변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법원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기록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폭력은 절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도요. 하린이가 제 무릎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파? 아니야, 하린아. 괜찮아.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벽의 괴종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게스트들의 안전을 위해 이 시계 안에 작은 블루투스 마이크를 설치했던 일 말입니다. 야간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였죠. 방명록 옆에는 다시를 다녀간 손님들이 남긴 명함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호텔 라운지 매니저 명함도 있었고 한 인플루언서의 매니저 명함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받아둔 것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오르골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윤지가 어릴 때 늘 말해주곤 했죠. 소리는 진실을 기억한다고. 그날 밤
도하와 윤지가 돌아간 후 저는 손목의 멍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면 저도 준비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법원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절차와 증거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목의 멍이 더 선명해져 있었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조건부 자금 지원 확인서라고 적힌 문서였죠. 윤지가 결혼할 때 도하 측 집장만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여해준 문서입니다. 당시 남편이 꼼꼼하게 작성해둔 것이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대여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교사답게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 덕분에 지금 이 문서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법원 서기로 일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절차대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죠. 도하 회사 계좌로 나가는 자동이체를 모두 중단해 주세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 수익자도 변경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서 노은석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로 실무에 능통한 변호사입니다. 은석이 형님, 내용 증명 하나 준비해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원아? 아직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지만 대여금 관련해서요. 알았어. 내일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늘 말했듯이 우리 집 기둥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하가.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고만 해주면 사과한대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뭘 미안해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윤지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다음엔 절차대로 가겠다. 엄마, 그게 무슨. 윤지야, 엄마를 믿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뒀어.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옥마을의 가을 풍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30년간 법원에서 일하며 터득한 것이 있다면 법과 절차는 감정보다 강하다는 것이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도하가 제 손목을 비튼 그 순간 이미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말이죠. 다음 날 다실에 박춘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한옥마을의 터줏대감이자 라인댄스 동호회 회장인 분이죠. 이분의 입은 동네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혜원이 있나? 차 한잔 하러 왔어.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박춘자 씨는 차를 마시더니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혜원아. 요즘 시내 호텔 라운지에서 그 인플루언서 리나라는 아가씨랑 너네 사위 자주 보인다던데? 순간 귀가 쫑긋했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 동호회 언니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몇 번 봤다고 하더라고. 뭐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 하는 것 같던데. 저는 박명록 옆 명함 꼬지를 슬쩍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호텔 라운지 매니저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나 매니저 명함도요. 박춘자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바로 그 매니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옥 다실 운영하는 정혜원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네. 명함 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실은 제 사위가 그쪽 라운지를 자주 이용하는 것 같은데 혹시 최근 이용 내역 확인이 가능할까요? 가족 행사 준비 때문에. 아, 그거야 물론이죠. 잠깐만요. 생각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정중하게 부탁하면 도와주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백도윤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절친한 친구로 전직 강력계 형사였다가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윤 형님,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혜원아, 무슨 일이야? 합법적인 선에서만요. 절대 선 넘지 마시고. 그건 당연하지. 뭘 알아봐 줄까? 백도윤 씨는 정말 능력자였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 SNS 업로드 시점, 그리고 도화가 자금 곤란을 호소한 날짜들을 모두 정리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시점이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하의 아버지 회사 부도와 관련된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도하가 아버지 회사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돈을 빼돌린 정황이 선명했죠. 혜원아, 이거 심각한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대응할 거예요. 당연하지. 나도 선 안 넘는다.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민사집행팀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손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도하가 제 손목을 비튼 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압박 때문에 짜증이 나서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경제적 압박의 원인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윤지와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게 한눈에도 보였죠. 윤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평소와 같아요, 엄마.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말이야, 시내 나왔다가 도하를 봤어. 윤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낮 시간인데 마리나 호텔 라운지에서 어떤 여자분이랑. 내 눈이 늙었나? 엄마, 그건 비즈니스 미팅이겠지.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 뭐, 엄마가 예민한 건가 봐. 저는 일부러 확신하지 않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딸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면서 딸의 어린 시절 오르골을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 엄마, 이거 왜? 무서우면 이거 켜봐. 소리가 진실을 기억한다고 엄마가 늘 그랬잖아. 윤지가 오르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서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이 오르골을 틀고 마음을 달래던 모습 말이죠. 그날 밤 윤지에게서 깊은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왜? 엄마가 맞는 것 같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하가. 지금 전화 통화 중인데 엄마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치매 초기라고 우리가 보호해드려야 한다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윤지야, 그 소리 녹음할 수 있어? 네. 오르골 켜봐. 그리고 옆에 두고. 전화 너머로 오르골의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도하의 목소리도 들렸죠. 내 엄마 치매 맞아. 요즘 행동 보면 확실해. 우리가 재산 관리해줘야 해. 오르골에는 작은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윤지가 어릴 때 일기 대신 녹음 일기를 쓰라고 해서 넣어둔 기능이었죠. 빨간 불이 깜빡이는 건 녹음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윤지야, 그 빨간 불 보이지? 네. 보여요. 그럼 됐어. 내일 통장부터 한번 봐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딸의 눈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었지만 딸 스스로 진실을 깨달아야만 진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진짜 승부수를 둘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도하와 윤지를 다시 다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할인이 없이 어른들만의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 투명 파일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은행 내역서, 호텔 결제 영수증, SNS 캡처 화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부 자금 지원 확인서 원본까지 모든 증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앉으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30년간 법원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나오면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사실만 제시하면 상대방이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죠. 도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실들입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당신이 지난달 말이나 호텔 라운지에서 결제한 내역이고요. 두 번째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그 시간에 리나 씨가 SNS에 업로드한 사진의 메타데이터입니다. 위치와 시간이 일치하네요. 세 번째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리나 씨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고 협찬비라고 적어두셨네요. 마지막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집에서 당신 회사로 대여해준 3억 원에 대한 문서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도하가 갑자기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사실 왜곡이에요. 협찬은 정당한 비즈니스고 대여금은 이미 사업에 투입됐어요. 고소할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벽의 괴종시계가 정시를 알리며 덱- 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계 안의 작은 마이크가 도하의 폭언과 협박을 고스란히 녹음하고 있었죠. 당신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첫째, 조용한 합의. 이혼 절차 밟고 대여금, 변제 계획서 써주세요. 딸과 손녀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도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둘째, 법적 절차. 횡령, 배임, 폭행, 명예훼손까지 풀 패키지로 가는 거예요. 폭행이라니 언제 제가. 저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손목의 멍이 보였죠. 이것도 증거예요. 그리고 방금 당신이 테이블 치면서 협박한 것도 녹음됐고요. 괴종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시계가 다 들었어요. 그때 윤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통장부터 볼게요. 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죠. 도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은석 변호사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0년간 법원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 발송 완료했습니다. 가압류 신청도 접수했고요.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넣었습니다. 폭언과 위협 녹음 파일 첨부해서요. 노은석 변호사의 처리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역시 실무에 능통한 분이었죠. 그때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도 증거가 더 있어요. 뭐가? 오르골 녹음이요. 그리고 도하가 리나한테 협찬비라고 송금한 메신저 대화 캡처본도 있어요. 딸이 드디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인이는 지금 엄마 집에 있어요. 어젯밤부터 데리고 왔어요. 잘했어, 윤지야. 오후에 사돈들이 다실로 몰려왔습니다. 도하의 부모님이었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봐요, 정석이. 사람이 이렇게 몰아붙여도 돼요?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여자는 우리 딸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사돈 어머니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테이블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가압류 결정문 원본이에요. 사돈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송금표예요. 협찬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당신들 회사 부채 메우기 용도였잖아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법원에서 일했어요. 이런 패턴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돈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체면과 허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지만 법적 근거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었죠. 법원 결정이 나온 이상 절차대로 진행될 거예요. 이의 있으시면 법원에 가서 하세요. 사돈들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승리감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딸과 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었죠. 저녁에 윤지가 할인이와 함께 다실로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뭘 미안해하니?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지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용기 내는 거지. 할인이가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안전해요? 그래, 할인아. 이제 안전해. 그리고 정말로 안전해졌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법원 조정실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도하는 유책 배우자로 확정되었고 위자료와 양육권은 모두 윤지에게 돌아갔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동심리사의 권고 조건부로 제한되었죠. 가장 중요한 건 할인이의 회복이었습니다. 아이는 놀이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모래상자 놀이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할인이가 처음에는 검은 막대기와 작은 집을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심리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은 막대기는 아빠의 휴대폰이나 카드를 의미하는 것 같고 작은 집은 할머니 집을 뜻하는 것 같아요. 거리감이 불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인이의 모래상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은 집 주변에 꽃과 나무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애착 안정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웃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생활도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다실 온라인몰 정한옥 다실을 열어서 된장과 청, 차 세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할머니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할인이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죠. 윤지는 직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딸의 얼굴에 예전의 밝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도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라이더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뒷모습이었죠. 순간 연민이 들었지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였으니까요.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사회의 원리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계절이지만 이번 가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장철이 되어 마당에 큰 대야들을 깔고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윤지와 할인이가 함께 도와주고 있었죠. 오르골에서 나오는 잔잔한 멜로디가 마당에 흘렀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소리도 따뜻해요. 할인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모든 소리가 따뜻했어요. 괴종시계의 똑딱 소리도, 오르골의 멜로디도, 할인이의 웃음소리도. 그날 저녁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당신이 늘 말했듯이 기둥은 다시 섰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문서들과 가르침 덕분에 우리가 지켜질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방명록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할인이가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다시 오고 싶은 집.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다시 오고 싶은 집이 되었구나 싶었죠. 창밖으로 한옥마을의 가을밤이 보였습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웠어요. 기록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모은 증거들이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30년간 법원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괴종시계가 밤 10시를 알렸습니다. 똑딱똑딱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그 소리가 여전히 저에게는 가장 안정감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